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1월 2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가장 추운 것 같군요.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 18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쨍하게 추울 때 또 정신 차리기 좋지 않습니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어리 한 마리 추가요님, 제주에 계시죠? 제주는 눈이 많이 오네요. 그렇게 소식 전해주셨네요. 오늘 오신 분 중에 가장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바다향기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익산에서 부화장을 운영하시는데 기계를 조작하다가 이 머리를 다치셔서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새해에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오셔가지고 정현이 조아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그렇게 걱정까지 해주셨는데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처럼 댓글을 빨리 치지 못해요. 일일이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부 전해 오셨습니다. 김종희 님은요. 오늘 정어리 최고 선물은 바다향기님 오신 거네요. 반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베레님, 헤이 정어리 노래 좋네요. 백운갱크님 새해도 힘차게 진행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수형님 TV님 오늘 또 슈퍼챗 쏘셨네. 날마다 이렇게 슈퍼챗 쏘시면 이제 그냥 올리세요. 함께 쏘면 정어리 TV 많은 도움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사과꽃 향기 아침 운전하다가 손 어는 줄요. 정말 그러셨죠? 저도 아침에 운전하고 올 때 장갑 끼고 합니다. 핸들 잡기가 너무 차가워서요. 김일웅님, 경북 의성에 계시죠? 항상 올곧은 자세로 방송을 지켜보시는데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기업 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 피해를 언급하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보상을 요구합니다만 민주당은 이번 당내 부정적 이슈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민주당 또한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 우리 정어리 TV 많이 애청하시는 애청자님들 많이 계시죠. 문경, 대구, 영덕, 또 의성, 울산까지. 그분들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그렇지만 더 그러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정말 민주당은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만큼은 우위에 서 있음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요즘 계속 터져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자, 금요일 아침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함께하면 됩니다. 저 오늘 간만에 입었어요. 그러게요.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우리 처음에 할 때 그 의상이잖아요. 네, 작년에 못 입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과 딱 어울리시는데요. 그러네요. 예, 나비예요. 그리고 브루츠는 나비입니다. 네. 왜 말로 안 했어요? 말이요. 붉은 말. 말이 없어가지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코팅이라도 할 거 그랬나 봐요. 말이 없으니까 오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설렁해서. 김정욱 탄탄TV 김정욱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욱입니다. 정어리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다 인사하고 새해 인사하면 또 다시 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박영식 시사에디터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오고 계신데 일단 우리 먼저 애청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애청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오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막말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 지명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수 출신이고 기획예산처면은 나라 국간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과연 보수 출신의 인사가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쳤던 자인데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참 고려할 것이 많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됐다고 해서 온통 파란색으로 갈 수 있느냐. 무지개색으로 한번 세상을 꾸며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이해운 장관 제가 웃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웃음기를 거두고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능력으로 검증을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청문회는 보고 그런데 터져나온 망발 논란 듣기에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좀 괴롭지만 한번 듣고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구라고 하나를 네 맘대로 결정하니?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네? 너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네 했잖아. 근데 이거 제가 보고를 안 드렸던 게 이재명 의원님께서 뭐 연합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보고하고 그거 그대로 받아 쓴 건 아니고 이름 기사는 보고할 필요 없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기사니?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이름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그냥 어디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이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아 이제 판단하지 마. 네 말이 갖고 판단해갖고는 안 돼.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똑바로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혼나고 있는 여직원은 보좌진인데 인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죠. 그러면 이제 업무를 좀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좀 지나치지요. 그리고 약간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 결국은 저 인턴은 15일 만인가 그만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해운 의원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저걸 공개했습니다. 보좌진과 국회의원과의 관계는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저 녹취를 듣고 김유정 의원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본인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인턴 직원이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업무를 했겠습니까? 저 정도의 지금 그 비난과 욕설을 들을 만큼 전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사 모니터링 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무슨 모니터링을 그렇게 하나요? 저는 제가 의원하던 시절에 무슨 이름 나온 기사 모니터링 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한 사람의 인격체에 대해서 저렇게 모멸감을 주고 결국 이 인턴 직원은 국회에서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첫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지금 이 오랜 세월, 이제 해가 바뀌어서 한 9년 정도 이 지금 대화 그 녹취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2017년 2월이니까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으면 본인 인생에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른 일까지도 영향을 줬다면 정말 이건 이해는 정말 큰 잘못한 것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일단 이 녹취가 너무 무서워요. 단위님 언어도 폭력인데 저 정도면 상대 보좌진은 심장 파열입니다. 류뚱님 일단 감정 조절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듯. 이형진님 아이고 귀창 떨어지겠다 야. 정현희님 소름이 끼치네요.
그러니까 박영식 앵커님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인턴인데 나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나한테 이제 보고해라.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거 봤을 때 이런 정도는 보고를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네가 판단하지 말고 보고해라. 네. 이렇게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왜 이걸 또 누락했느냐. 네. 이런 질책인 것 같은데 보좌진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인턴이면 일을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저도 저런 경우는 좀 이례적이고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과거에 이제 저도 뭐 알고 있는 뭐 의원들 혹은 뭐 보좌진들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핵심 보좌진들이나 비서관이 그르쳤을 때 다그치는 경우는 들었습니다만 뭐 다그친다고 하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다그쳐서 되겠습니까? 근데 저분이 보름 일하고 그만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런 고성과 폭언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뭐 이건 뭐 좌우를 다 떠나서 국민 일반의 관점에서 저건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2017년 2월에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8년이 지나선 2026년에도 지금도 저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소중한 아들과 딸이 아침밥 따뜻하게 먹이고 직장을 보내놨는데 상사로부터 저런 고성과 폭언과 갑질을 당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분도 누군가의 딸과 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해훈 의원의 저런 녹취를 듣고 이건 진짜 사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물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이라는 이 어떤 후보자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이런 평가는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다라는 유권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뒤에 또 부연을 하겠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날짜가 가기 직전까지 최대한 이해훈 후보자 측에서는 어떤 사죄와 반성과 성찰을 할 것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피해자, 해당 당사자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는 마음으로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지금 장관이 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오늘자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더군요. 검토 중이다. 사과 방법을 검토 중이다. 서면으로 발표하는 것은 진정성을 평가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이 보도가 나온 즉시 그분을 찾아갔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 버티다가 11번째 얻어맞고 그만뒀는데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집 프린터를 보좌진한테 시켰다. 사적인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김종국 원장님 지금 보면 또 뭐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저게 이례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뭐 지금 이건 하나의 케이스입니다만 보고를 했어도 제가 볼 때 욕을 얻어먹었을 거예요. 왜 이거 보고했냐고.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해도 욕을 얻어먹었을 거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인턴의 어떤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화냈다기보다는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하는 의원들이 좀 있어요. 저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의원실에서 비서관 보좌관 생활을 했었는데 전 다행히 좋은 의원님을 만나서 진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고 일을 잘 배웠었거든요. 그러면서 국회 내에 좋은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그 인턴 그 의원실에서 가장 힘이 약한 친구들이 인턴입니다.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친구한테 저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걸로 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선출직이든 뭐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직원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이 의원 생활을 좀 꽤 했잖아요. 야,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을까? 앞으로 계속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희가 그 이해원 전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저도 엄청 놀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나름대로의 무지개라고 설명하고 협치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좀 되게 좀 속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이걸 방어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야, 이것까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런 분이 국정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서 국정 운영의 심의와 토론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도 하실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건 진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인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저 인턴이 15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내 화를 참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사과하고 그 마음을 풀어줬어야지요. 오죽했으면 9년이나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전화기를 몇 번이나 바꿨겠습니까? 그런데도 저 녹취를 보관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미고님, 저런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지요. 김박박디라라님,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도 저렇게 안 합니다. 청문회가 아주 기대됩니다. 그날 연차 내야겠어요. 이은주님, 꿇어. 인턴 본인은 두 번째고 부모님부터 찾아뵙고 무릎 꿇고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시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장철민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합니다.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입니다.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이해운 후보자 즉시 사퇴하십시오. 장철민 의원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박지원 의원은 이해운 후보자한테 전화를 받고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통렬한 반성을 하면서 일로서 보답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야단친 갑질 송구하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더라. 그렇지만 이런 그 배경을 보면 국힘당에서 야, 이해운 비리 아무거든지 찾아와. 그러면 뭘 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당원까지 풀어서 비리를 찾아오면 뭘 준다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망치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약간 이해운 후보자를 좀 감싸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느 쪽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청와대 입장은 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는 없다라는 게 오늘까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추가적인 어떤 의혹들이나 저런 갑질의 형태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는 말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더 우려와 걱정이 큰 것이죠. 사과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아까 그 인턴 그 직원에게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방식을 고민하기는 왜 고민을 하냐. 당장 찾아가서 만나서 사과를 해도 지금 그게 수용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무슨 사과 방식 운운이냐라는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도 보니까 사과하지 마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건너 이제 얘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그 방을 거쳐간 수많은 보좌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난 괜찮다. 나 사과하지 마라 나한테 이렇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해운 의원 그 방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쳐간 거죠. 이분이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까지 해서 3선입니다. 그러면 2017년이면 3선 되고 그 다음 해예요. 2016년 그 총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현역일 때의 시절인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한 1월 중순쯤 잡히지 않겠어요? 그 전까지 청와대 입장대로 지명을 철회할 만한 사안이 더 만약에 불거진다면 그땐 도리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청문회에서 가감 없이 깨끗하게 사과할 건 하고 본인이 정말 그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될 텐데 일단 청문회 시작 전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단 강훈식 실장이 오늘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막말 논란이 불거진 후에 나온 반응이라서 방금 전에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가보자 하는 것 같은데요. 강훈식 실장 발언을 들어보죠.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내란과 계엄에 관련된 이 발언도 보고 받으셨습니다.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도전이지만 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국민들과 이게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잡탕이 아니라 무지개 색깔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위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진실된 사과를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검증이 돼서 이 도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의외였고 놀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놀라겠죠. 네, 엄청 놀랐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오늘 아침에 김어준 방송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저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막말 논란이 어저께 가장 컸는데 오늘 김어준 저 프로그램에서 강훈식 실장한테 막말 논란은 안 물어봤네요. 예, 그 언급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운 아니 그건 알겠는데 네, 예. 막말 안 논란 나왔습니다. 질문을 안 했습니까? 예, 질문을 안 했고요. 봐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저 문제와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떤 언급을 하게 되면 청와대가 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알겠어요. 네. 문제는 우리가 이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윤 어게인을 외치고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곳간을 맡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인사권 문제는 대통령의 최종적 결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해운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 같은 경우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실제로 별로 언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그 인턴 같은 경우 나는 사과받을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해운 지금 지명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생각을 하고 있다 사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아마도 청와대 참모진들이 보고를 할 거고 그 보고에 따라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참모들이 얘기하기는 어려운 지금까지 관행 자체가 그랬던 것 같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는 참 어려운 국면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오롯이 대통령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이제 저도 가끔 출연자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연락이 오기도 해요. 이것은 좀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럴 거면 뭐하러 인터뷰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면서 내가 그거 부탁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채균님 차라리 김용남 의원을 장관 후보로 교체하라. 지금 김용남 의원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또 흑심이 드러나가지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짰어요? 그 말씀 중에 차라리만 빼면 완벽한 정답인데 그 차라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용남 의원님? 저는 뭐 최근에는 갑질 논란이 이제 새로운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이해운 후보에 대한 지명으로 저는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 존중 TF는 일단 활동을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지금 68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요. 헌법 존중 TF에. 근데 그 68건의 제보 내용 중에 이해운 후보처럼 노골적이고 공식적으로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수호를 외친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거보다는 약하겠지. 훨씬 수준이. 근데 그때는 정치인이라서 뭐 그런 게 가능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 후보자가 정치인이 아닌 정부직 공무원 거의 최상위에 지금 오르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은 그런 언행을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실국장이나 과장, 사무관은 그런 언행을 했으면 징계받아야 된다.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균형이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헌법존중 TF는 활동 종료를 차라리 선언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보면 계속 보좌진의 의혹 제기로 낙마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랬고 김병기 의원도 보좌진과의 문제고 지금 이제 이해운 후보자도 이렇게 보좌진 막말에 대해서 이제 큰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오늘 네 분 패널 가운데 두 분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보좌진과 함께 일을 해보신 분이고 김종국 원장님은 보좌관으로서 일을 직접 해보신 분이고 그 보좌관과 의원들과의 관계를 저도 이제 국회를 출입하면서 보고 그랬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세상이 좀 달라진 걸까요, 김유정 의원님? 세상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녹음 기능이 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녹음을 해서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보좌진들이. 왜냐하면 뭐 급하게 연락을 받았을 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메모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 문고리 누구였죠? 거기 다 메모하고 이 수첩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증거로 작용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뭐 작심하고 그렇게 의원을 나중에 소위 물먹이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발전해야죠. 그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도 무슨 상하 관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장 내 갑질처럼 했던 것이 예전에는 다 쉬쉬하게 가려졌었다면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은 좀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들도 좀 본인들의 어떤 태도를 좀 되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김종국 원장님은 보좌관 직접 일하셨잖아요. 네네. 아까 그 같이 일하셨던 국회의원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존경했습니까? 예, 저는 그 이재정 총장님이라고요. 경기도지사, 경기도 저 교육감 하셨던 분이었는데 매우 보좌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상당히 많은 토론들을 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하면서 제 스스로가 어떤 의회가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 제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성장하는 모습만큼 격려도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존경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보좌진들이요 이 지위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요. 그냥 의원이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지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사협달권을 의원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좋은 의원이면 그 방은 되게 즐거워요. 하지만 의원이 성질이 더러우면 그 방에 있는 보좌진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그 지금도 담배 피는 데 있는 그 공간에 있잖아요. 별의별 얘기가 다 거기서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니 그 평판이라는 게 돌아다니면 다 합니다. 저 의원 어떻고 그리고 또 그 의원실에 사람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소문이 돌아요. 저 의원 저거 사람 저따구로 쓴다라는 얘기가 돌고 이제 그런 풍문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집단화시켜서 싸울 수 없는 구조였었고 이제는 서서히 좀 세상이 변하면서 좀 자율성들을 가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 지금도 많은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 중에서 이런 어떤 것으로 좀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보좌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웬만한 범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존경을 받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존경받는 부모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보좌진은 이제 일로 만나는 관계인데 어떻게
그 내가 거의 뭐 존경까지 받을 정도 그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칼을 겨누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김용남 의원님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네. 어떤 기준으로 보좌진을 선발했고 어떤 원칙으로 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는 무조건 이제 그 업무 능력 중심으로 뽑았던 것 같고, 제가 뭐 의원 생활을 그렇게 길게는 못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갔던 보좌진도 있고 중간에 이제 안 맞아서 그만두거나 뭐 제가 그만두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뭐 철저하게 업무 능력, 업무 효율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의원은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막 그쪽으로 달려가고 다 따라오길 원하는데 거기에 좀 힘들어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보면 의원실의 특징이 제가 보니까 미국 가서도 보니까 미국도 역시 시스템은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 사실상 임면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런 면에서는 미국 의원이 더 센 거죠.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의원실 하나 있으면 우리는 직급이 쫙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의원실 통째로 보좌진 월급으로 쓸 수 있는 총액을 정해줘요. 그러면 그 총액을 갖고 미국 의원 같은 경우엔 쫙 쪼개서 20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연봉이 비싼 보좌진 위주로 뭐 5명, 10명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만 한정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도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죠. 사실은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요새 그렇게 학교에서 그러면 그 교사가 나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달라진 것도 있고 이제 시스템도 저는 지금도 국회에서 그렇게 보좌관과 국회의원 간의 관계가 언제든지 잘라도 된다는 그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 박영식 앵커님 이제 생사여탈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슈퍼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그만둬. 근데 이제는 그 전문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도 좀 손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국회 내에 있는 노동자분들이나 이제 보좌관들, 비서관들 대부분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낸 지가 오래됐고 사실은 이 공무의 특성상 뭐 국정감사라든지 뭐 예산심사라든지 밤새는 일도 많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다만 이제 이번 논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 의원실이 뭐 천편일률적으로 양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빵집으로 비교하면 성심당 같은 의원실이 있고 SPC 같은 의원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PC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를 이제 뭐랄까 착취의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갑질을 서서히 일삼는 그런 의원실이 있는가 하면 성심당 같이 전 직원이 평등하고 동업자의 정신이고 협업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모두 다 정규직인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의원실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운영하는 공동 운명체, 협업체로 보는 의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뭐 시대가 변화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의원 개인이 어떤 관점으로 사람, 주변의 사람과 아랫사람을 보느냐가 제일 중요해서 SPC와 성심당을 비교하면 가장 쉬운 예일 것 같고요. 아주 적절한 비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업자, 협업의 대상으로 평등하게 보느냐 아니냐가 그 의원실의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이제서 막 드러나는 뭐 이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녹취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이겠지만 그 의원실의 분위기는 철저하게 의원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 점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심당 여기 있습니다. 성심당. 성심당. 저는 성심당이었습니다. 아, 저도 그런 방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 성심당 있잖아요. 네. 교황님이 메시지. 예. 그 지난번에 아예 하루 매출이 몇 억씩 되는데 문을 딱 닫고 그냥 직원들하고 체육대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 유흥식 측 위원님이 한 줄 알았더니 교황님이 직접 예, 교황님이 하셔서 광고를 진짜 하셨더군요. 영광이죠. 와. 대전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요. 한화이글스의 대전이기도 하지만 성심당의 대전이기 때문에
성심당은 제가 이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대전역 있을 때부터 제가 이제 알던 빵집이니까 잠깐만 뭐 옆으로 세보자면 거기는 일단 빵이 남으면 무조건 다 기부를 합니다. 아. 남는 빵 전체를 불이웃에게 다 기부하고 보육원에 갖다 주고 그게 오래됐어요. 그게 창업주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는 사실 교황님께서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사회 전 공동체를 위한 회사로 남아줘서 고맙다. 아까 이제 전 직원 정규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바로 성심당에 와서 취직해서 평생 성심당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성심당이 직접 또 마련해 주거든요. 젊은 노동자들을 보면은 딱 대학 갈 만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죄다 정규직이에요. 단 한 명의 비정규직도 없는 회사고 그리고 창업주가 또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분이라 성심당을 대전 대흥동 바로 맞은편에다가 지금 옮겨놨습니다. 성당 바로 근처에서 빵집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어서 그런 정신을 높이 사서 아마 이번에 교황님이 직접 추기경님께 이제 내려보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옆길로 빠지는데 성심당 빵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진짜 아니 안 드셔보셨어요? 저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오메.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서 있고. 성심당 빵을 대전까지 안 가고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서울역에 있지 않나요? 서울역에도 서울역에는 이제 뭐 있어요? 분점이 있긴 합니다. 네. 네. 저 서울역에서는 먹어야겠네요. 아니, 적이 없고. 대전역에만 있고요. 서대전역에 있는 대전역에만 있고 중앙로역에 있고. 서울역에 있는 건 뭐죠? 서울역에도 무슨 빵집? 제가 빵집을 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성심당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신당 아닌가요? 아니 제가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팩트 체크 한번 해주세요. 서울역에 성심당 있나? 근데 정말 그 말씀 듣다가 보니까 막 마음이 탁 따뜻해지는데, 좀 새해에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성심당의 빵 맛과 성심당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철학과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서 우리 사회가 좀 또 따뜻한 방식으로 좀 가야 되는데 초반부터 좀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성심당의 튀김 소보루에 차가운 우유 한 잔을 먹으면 진짜 너무 행복하죠. 서울역에 성심당은 없는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예. 서울역은 태극당이 있다는데요. 서울역에서 팝업을 한번 했구나. 역시 빠른 사과. 진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필성님 댓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정치권이 긴장해야 된다. 어떤 당이든 성심당을 이길 수가 없다. 성심당이 창당하면 표가 많이 분산될 거라고. 진짜 당명을 성심당으로 할 수도 있겠다. 새로 만들어진 당이요. 못 쓸걸요? 못 쓰나요? 못 쓰죠. 상표 등록돼 있겠죠. 예. 동일업종이 아닌데 또 못 쓸까요?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예. 성심성의당 뭐 이렇게. 고유한 상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당도 안 된 거 아닌가? 그런가요? 네. 조국혁신당 한 거지. 또 뭐 그건 좀 다른 경우지만. 보수형님 TV님 서울에는 민주당이 있음. 진또님 빵 얘기 그만합시다. 빵빵하니까 빵진숙 생각납니다. 그래. 예. 자, 보좌관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샜는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됐다가 결국은 보좌관한테 했던 것들 때문에 낙마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2탄을 맞았는데 그건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들이 공격을 하면서 드러난 것 때문에 이제 또 그 일이 드러난 거죠. 어찌됐든 어떻게 해서 드러났든지 간에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해명을 해도 그 해명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본인이 당과 대통령한테 부담을 더 드릴 수 없다고 탈당을 했지만 당에서는 탈당 가지고 안 된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제명을 시키면 5년간은 복당이 안 되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민주당 공천은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뭐 복당 여부를 떠나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윤리감찰 이것도 왜 윤리감찰 뺐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정청래 대표가 지난 25일 날 지시를 했다고 하더군요.
관련된 내용을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로 들어보시죠. 본인이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왕의 윤리감찰단의 조사 지시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조사가. 예. 그런 경우에는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이 별개의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당의 지난 지방선거 공천 어떤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당에 제출을 받았고요. 예. 그것을 보면 수사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충분하게 정황을 또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윤리심판원에 그런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지금 네. 드러난 것은 이건 사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돈이 입금된 것까지는 두 사람 대화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뭐 입금보다는 현찰을 받아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계좌로 보냈다고 하던가요? 물론 했는지 현금으로 받아놨겠죠. 예,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 예, 예. 제가 입금이라고 하는 게 계좌이체가 아니고 예. 그냥 돈이 왔다. 근데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그 뇌물죄나 뭐 그 정치자금법 위반은 받는 순간에 범죄가 완성되는 거죠. 예. 바로 돌려보내야지. 그렇죠. 근데 거부 의사를 바로 밝혔으면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받으면서 범죄 성립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은 뇌물죄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드러나겠지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대화까지 오고 갔는데 네. 그리고 컷오프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대화가 있은 다음 날 단수공천이 됐잖아요. 예. 이건 정말 미스터리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저도 사실은 이 앞단보다 뒷단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단이라는 것은 김경 당시 서울시 의원 후보자가 공천과 관련해서 1억을 어쨌든 주고 받았다라는 게 앞단이라고 보면 4월 21일 당시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가 녹음될 당시만 해도 공간이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대단히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이라도 돌려줘라. 그리고 어디 인터넷 검색을 해서라도 로펌 가서 자문을 받아라. 이거 왜냐하면 이미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천을 대가로 금전이 주고 받았으면 이미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당연히 그 다음날 공간위 회의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김경 후보자는 컷오프가 됐어야 됩니다. 뭐 일단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라서 컷오프 대상이 된 거는 둘째 치더라도 공직 후보자 자리를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제일 먼저 컷오프가 돼야 될 사람인데 엉뚱하게 다른 두 사람이 컷오프가 됐고 김경 후보자가 단수 공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뒷단이 더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랬느냐? 이거는 앞으로 밝혀져야죠. 김주정 의원님은 어떻게 그게 단수공천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눈 감아준 거죠. 그거 외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남기기 위한 녹음이었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제3자가 녹음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누군가는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28분짜리인데 그 안에 전화가 오니까 강선우 의원한테 전화 받으세요. 라고 하는 대목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예요, 기자 이러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두 의원 간에 이루어진 대화는 분명한 거죠. 그러면 명확하게 돌려주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그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단수공천으로 결정이 되기까지 그 동안이 구멍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공간위 간사가 확실하게 공천을 배제시키거나 그 김경 의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시의원이에요.
2018년에 서울시 비례로 의원인 상태에서 강서구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으니까요. 배제시켜야 되는 거고. 또 강선 의원 자체도 공관위원회에서 배제를 시켜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그렇죠. 그때 둘 다 했어야죠. 그렇죠. 배제시켰어야죠. 그런데 단수 공천을 줘요. 단수 공천 다른 경쟁자가 2명이나 더 있었다는 것이고 현격한 능력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점수에서 뭐 그냥 보나마나 이 사람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정도의 뭐 사연이 있어야만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단수 공천 가는 것인데 더군다나 1억 싸들고 왔다 돈 받았다고 하는 이 마당에 이걸 한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고요. 다음날 회의에 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간사가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 네, 김병기 의원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인 공관위원으로서 자기 해당 지역구는 말하자면 상피제도가 있어서 자기는 말 못하게 돼 있다라고 했다라고 본인은 변명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네, 김병기 가장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간사도 없고 그 지역구의 그 현역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다른 공관위원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수 공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녹취를 직접 들어봤지만 박영신 앵커님 네. 거의 뭐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김병기 간사는 최종 발표할 때 빠지고 예.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제한돼 있는데도 김경을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예.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제 그 녹취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김병기 의원이 녹음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자기한테 유리하게 편집할 수도 있고 자기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올바른 얘기만 했고 그러면 맨 뒤에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어떻게 저 좀 계속 살려주세요. 징징 짜니까. 예. 그러면 내가 내일 안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수사산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지금 앵커님의 추측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단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알게 된 이상은 김병이라는 인물을 단수 공천 줬다라는 그 결과와 사전에 알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지으면 지금 강선우 의원만 탓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공관위 간사라는 사람이 4월 22일 그 공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뭔가 이제 기피를 해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앞단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조직국장이라는 사람이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 할 사람들 시당 도당이 도당 쪽의 조직국장이 뭐 지역 세평을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보고서는 대부분 이제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가 꾸려지고 그 위에 이제 중앙당으로 이 의견을 올려보내서 심사를 하는데 지방선거에 나오는 뭐 도의원, 시의원 이 인원 자체가 워낙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많아서 형식적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위에서 즉 공관위의 중앙공관위 간사가 이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면피가 될지 모르나 이 녹취가 등장한 이상은 글쎄요. 지금 이제 오늘 시점 이후의 흐름은 강선우 의원도 강선우 의원이지만 김병기 의원에게 결국 공동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자체도 지금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천 헌금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지금 드러난 어제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동작구 구의원 2명이 2020년에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탄원서를 만들어서 2023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당시에 김병기 의원 쪽에서 이거를 뭉갰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 과거에 동작구에서 공천 탈락한 전 의원이죠. 동작 이수진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주장만 남아 있었는데 어제 한겨레 보도가 나오고 나서 사실 이 문제가 좀 더 커질 공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미 탄원서가 세상에 공개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동작구 의원들의 주장이 주로 김병기 의원 부인에게 얼마를 건넸다가 몇 개월 뒤에 돌려받았다. 혹은 몇 개월 뒤에 또 다시 달라고 했다. 이런 방식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수사 사안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나오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돈을 가지고 왔는데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간단한 인사로는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부족하고 적다. 뭐 그래서 돌려보냈다고 하는 건데
김영남 의원님, 이건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통상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7년이고요. 예. 그러니까 7년이 기본이고 이게 이제 뇌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가죠. 공소시효가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2020년 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공소시효가 짧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더라도 아직 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도 이제는 이렇게 옛날처럼 울트라 슈퍼갑의 그런 차원에서 뭔가 시스템으로 그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뭐 채용이나 신변도 그런 식으로 좀 신분을 보장을 해주고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더러운 공천 헌금 이게 아직도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이런 것들을 좀 다 돌아봐야 되는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정말 다 정리해야죠. 다 정리해야죠. 절대 그놈이 그놈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돼서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2022년 상황을 보면 저는 김경시 의원 문제를 잘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얘기했을 때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김경시 의원이 지금 본인은 지금 1억을 주지 않았다고 아직까지 발뺌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돈을 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컷오프 문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강선우 의원이 야 이거 더 나가면 안 되겠는데 막아달라 아니면 저 죽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거의 대패할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들 때문에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쓱 엎어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추정컨대 그런 상황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게 되면 전 유사 사례가 없을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나오게 되면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내란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야 너네나 쟤네나 똑같아라는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절차 어떤 내부적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아마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 관련된 논란 터져나왔을 때 가장 놀라고 마음이 안타까웠을 분은 이재명 대통령일 겁니다. 뭔가 좀 능력에 따라서 발탁하고 그리고 색깔 구분하지 않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무지개 나라를 꿈꿨던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격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진심 이것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맨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를 지명하기 전에 유승민 전 의원 접촉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그때 나왔는데 유승민 의원이 직접 밝혔어요. 그걸 두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어제 아침에 CBS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지난해 4월, 5월 이 무렵 가서 민주당의 뭐 여러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이러는 거를 제가 일체 안 받고 문자에 일체 답을 안 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냥 뭐 통화하자 만나자 이런 거죠. 만나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제가 2월 달에 이야기했던 그분한테 제 분명한 뜻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엮이기도 싫고 오해받기도 싫고 이래서 안 했는데 5월 초쯤 됐어요. 5월 초쯤 김민석 의원이 전화가 막 여러 통이 오고 문자가 오고 뭐 이러길래 제가 무슨 건지 대충 짐작해서 아예 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시 이재명 후보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난 뭐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그런데 문자도 뭐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문자 남아있고 이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그래서 제가 이미 제 뜻은 확실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이게 팩트의 전부입니다.
왜 그러면 전화를 시도를 했을까?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총리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이 없다. 그렇게 그럴 거면은 연락하지 마라라고 했고 그대로 이렇게 계속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유승민 총리를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부터, 그러니까 당선됐을 때부터 또는 당선 전부터 내가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겠다. 이거 더 이상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뭐 대단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유승민 아니면 뭐 총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무튼 이걸 두고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상도위를 저버렸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더군요. 이런 걸 뭐 자랑질하고 그러냐 찌질하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김유정 의원님은 유승민 총리 제안은 있었던 모양이죠? 지금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유승민 의원이. 그런데 일단 본인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게 이제 그 인터뷰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나와서 했는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일 없다라는 어떤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도가 되니까 아니 맞잖아,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인데 이혜훈 후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했어요. 그게 진정한 협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원래 이혜훈 의원하고는 상당한 특수관계죠. 대학도 후배인 관계고 KDI에 있을 때도 이혜훈 의원의 직속 상관으로 사수 역할을 했었잖아요. 사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고 바른정당도 함께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소원해진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아울러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니까 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박정희의 정책이건 김대중의 정책이건 국민을 위한 건 나라를 위한 건 다 갖다 쓰겠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능력 본위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드니까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구분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직 제안이 있었냐?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저 방송에 나가서 주장한 거는 대전제가 2월에 민주당 모 의원으로부터 이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표가 분명히 그랬냐? 그렇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은 민주당 모 의원의 일단 주장이거나 뇌피셜이거나 자기 장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유 전 의원이 모르실 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2월에 그 연락을 전제로 해서 4월과 5월 즈음에 김민석 당시 의원과 이재명 후보가 서로 전화하고 문자했다라고 한다면 아 이게 같은 요구구나라고 본인이 김칫국을 마셔버렸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막말로 가령 예를 들어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의원들 중에 영식 씨는 뭐 정치 한번 해볼 생각 없어? 뭐 혹은 뭐 누구나 정치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이런 제안을 가끔씩들 하시죠. 왜냐하면 의원들 각자의 인재풀에 담아놨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추천받을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씩 꺼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시지 않는 분인데 일단 이분이 그런 대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쪽에서 나를 총리직 제안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완전히 기정사실로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약간 뇌피셜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실, 그러니까 즉 청와대는 총리직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시점이 집권 이후입니다. 6월 3일 이후에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총리직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이지 이걸 두 가지를 뒤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유승민 전 의원이 6월 전에 이런 연락을 받았다라는 건 팩트일 수 있으나 6월 이후에는 총리직을 제안한 적이 없는 것이 또 청와대의 주장이거든요. 이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인터뷰 왜 했냐? 나는 이재명과 같이 일을 안 한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나는 한동훈이 아니다. 나는 당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유승민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뭐 정필성님, 유승민은 딸 때문에 거절했겠지요. 본인이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혀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죠. 나는 배신하지 않았어. 지금 뭐 이혜훈은 배신자잖아. 그리고 지금 딸 문제 가지고 막 시끄러운데 그걸 또 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역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밝혀가지고 뭐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DJP 연합을 했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인 다수 유권자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대연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승민 픽업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개혁의 돌파구도를 다수 유권자 연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저는 6월 이후 말고 6월 이전에 내란이 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내란이 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을 지지했던 극우 세력들을 밀어내고 우리 정당 정치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라면 상식적인 보수까지 끌어안는 방식의 새로운 정치적인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니까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 정치, 훨씬 더 건강한 정당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저는 구상이고 방편인 거죠. 그 내부에서 윤석열과 싸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기의 당성, 아마 장동혁이 당성 얘기했으니까 유승민이 저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이거여야 되나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연합정치를 펼치자. 국고를 밀어내자. 그래서 상식적인 진보와 상식적인 보수가 같이 할 수 있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승민 정치의 올바른 방식인 거지. 뒤끝 장렬하게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저 양반도 제가 볼 때 이제 정치를 그만둬야 될 시점이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정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더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저 인터뷰를 끝까지 보시면 저기에서 그 당시 앵커가 그런 질문을 해요. 경기도지사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물어보거든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2028년 총선이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도지사를 나갈 때가 아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이 정치인은 저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런 역할을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불출마로 정치하는 거 처음 봤어요. 계속 안 나가요. 지난 대선 경선도 안 나갔죠. 뭔가 위기가 있을 때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뛰어들지 않고 자신은 안 나간다.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런 인터뷰로 화제를 모으는 거는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원내대표도 하고 대표급의 정치인이었고 또 본인이 후보도 했던 대통령 후보도 했던 유승민 뭐 전 대표니까 본인도 뭐 나름 판단은 있겠죠. 근데 돌이켜 보면 그 중진 의원이 어느 정도 그 신빙성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측근 의원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총리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당시 이제 의원과 통화하거나 문자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안을 하고 통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선대위 합류를 하려고. 그렇죠. 네.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의원한테 뭐 총리설 얘기를 듣고 난 후에 문자도 오고 뭐 통화 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리로 이게 연결을 시키는 건데 그거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며느리도 모를 거예요. 그때 뭐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일단 뭐 좌우 상관없이 이렇게 와서 돕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후에 송미령 장관 유임하는 거 보면서 대통령의 좌우 통합의 의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에서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김영남 의원님 네. 그 대선 전에 이제 탈당을 하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잖아요. 예. 그 과정에 혹시 뭐 전화 같은 거 받고 그런 적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전화 없이 입당했을 리는 없는데 저는 그 유승민 의원 저 방송 인터뷰 보고 약간은 좀 실망했어요. 네. 저거를 왜 지금 공개하나? 네, 시시콜콜 다 공개를 하나.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판단이 들어서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한 거로 끝나야지. 제의가 많이 왔는데 안 했다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총리 얘기가 나왔다는 작년 2월 상황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무슨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집권하기도 전이잖아요. 아니, 탄핵도 안 됐을 때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작년 2월은 탄핵이 안 돼 있는 상황이야. 맞아요. 그리고 그때 뭐 탄핵이 되네 안 되네 헌법재판관 누구누구는 성향이 뭐 이쪽이라 안 될 거다 뭐 온갖
추측이 난무하던 시절이라 뭐랄까요, 정말로 현실성 있는 어떤 제의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고, 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고 답장을 안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김용남 의원님 케이스는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익히 들었던 몇 분의 케이스를 뭐 예로 들어드리면 방송 출연하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좀 연이 닿았던 보수 성향의 정치인 분들이나 영입 시도를 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이제 캠프 내부에서 물망에 오르면 개별적으로 좀 접촉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의 정지 작업을 거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총괄선대본부장인 김민석 위원장이 본부장이 직접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입당 타결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후보 일정에 맞춰서 영입 발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김용남 의원 케이스는 잘 모르고 나머지 분들과 관련된 뭐 유의미한 케이스들은 이런 이런 루트를 거쳐가지고 입당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유승민 전 의원 말대로 하면 김문수는 변절자입니까? 이재호는 변절자입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 있을 때 DJ 선생님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데리고 온 거는 변절 행위를 한 겁니까?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더 큰 안정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 상식적인 사람들을 품어할 수 있는 품이 큰 정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유승민 정치도 그런 정치 아니었어요? 전 이런 걸 보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진짜 하수 정치를 요번에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변절자 얘기가 나오니까 김유정 의원님, 김한길 위원장은 뭐 해요 요즘에? 국민통합위원장을 마치고 그냥 조용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 있으면서 무슨 일 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월급 받으셨죠? 아니 뭐 그 윤석열 신당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참 정치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MBC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 중앙일보 또 몇몇 언론사 여론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죠. MBC 여론조사 잠깐 좀 살펴보고 먹방 지금 김종국 원장님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신데. 아, 제가요?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내가 그냥 느낌이 오는 거죠. 저를 왜 유승민으로 만드십니까? 거기에 또 유승민이 왜 나오죠? 갑자기 왜? 아, 맥락 없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게 나오니까 생각할 거라고. 이게 이제 저런 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진심이 들켰을 때. 좀 짧게 하세요. 길게 가시니까. 짧게 가시지. 자, MBC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일단 긍정평가가 59에서 63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부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평가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저기에서 좀 그 짚어볼 만한 게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그 점수를 준 게 소통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정평가가 있는데 이번에 본 게 놀란 게 70대 이상하고 20대 이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죠.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 아니면 성향이 바뀌나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는 이번에 이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서 지금 단연간 이제 밀게 될 이슈 1번지 코너에 그 정민철 위원장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극우 전파성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그때 위원장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가 벌이고 있는 일종의 극우 놀이 문화가 아주 10대부터 형성이 돼 있고 그 10대 분들이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어떤 극우의 잔향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030들이 경제
경제적으로 밑바탕을 마련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에서 항상 어떤 뭐랄까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취업 준비 세대 2030들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취업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성되기 때문에 2030의 극우화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부단히 좀 2030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그 최근에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그 탈모약 급여화 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로드맵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 MZ들을 일단 한정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급여화는 일단 접어두고 바우처를 지급해서 비급여 항목이라도 일단 이 바우처를 통해 살 수 있게끔 2030을 위한 어떤 표 전략도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여론조사를 청와대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충격이에요. 사실 우리 어렸을 그 표현은 그렇고 옛날부터 20대는 따질 것도 없이 진보였잖아요. 그래서 막 고등학생들까지도 선거권 주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70대하고 20대가 그러니까 유일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국힘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청년들이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쉬었다라는 청년이 지금 가장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한 이래로.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만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당 차원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 해본 결과잖아요. 20대와 70대라는 것은. 그래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그 정책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표는요. 최근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10년 됐어요. 아, 20대가 그럼요. 남성 여성 차이가 나서 그래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민주당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거 때마다 남성 여성의 표차, 20대 표차는 엄청나게 정반대로 났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치한 거죠. 어찌 보면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이런 부분들을 방치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미 10년간 지속되어 왔었고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최근 말씀하신 경제적 지표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 문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20대예요. 고시방의 대부분을 갖다 20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미래가 있겠어요? 불안하죠. 근데 누구도 그 불안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면 잘 됩니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거 푹 찔러대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겠습니까? 거기 열광하는 거죠. 저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10년 이상 된 문제인 거고 우리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존재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귀 기울여야 돼요. 특히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정치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못 둘지언정 그들의 얘기는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거 제가 볼 때 돌이켜 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그걸 간파한 거죠. 이대남을 집중 공략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건 전혀 아닌데 간파한 거죠. 그 현실을. 네. 다만 그 지금 젊은 세대가 어렵기 때문에 집권 세력에 대해서 아니면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반감이 크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전자의 문제면 그건 어느 젊은 세대가 안 그랬던 젊은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특히 이제 남성 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범세계적인 현상도 있고 한국의 특정된 현상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젊은 층이 반이민 정서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취직이 안 된다. 돈벌이가 안 된다는 정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반노조 성향이 강합니다. 노조를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새로운 젊은이들의 진입을 막는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비정규직밖에 못 간다. 정기적으로 진입을 노조가 막고 있다는 반노조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한국 내지는 동남아의 또 특유한 상황이 있어요. 한국이 제가 보기엔 제일 심한데 또 하나 염두에 둘 게 반중 정서가 강합니다. 젊은 층에 특히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을 뽑을 수가 있는데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홍콩에서 그 보안법이죠. 중국 보안법이 홍콩에 시행되면서 일어났던 대학생 시위가 진압되는 장면을 본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 어려서부터 봄에는 꼭 마스크를 썼어야 돼요. 황사가 심해서. 예. 근데 엄마가 너 마스크 꼭 써야 돼. 왜? 중국에서 나쁜 게 더러운 게 많이 날라와서 라고 들은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중국 이꼴 오염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거기다가 크고 성장하면서 중국이 아무래도 체제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민주적이지 못한 면 뭐 이런저런 단점이 부각되면서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중 간의 갈등도 커졌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고 20대의 정치 성향을 분석을 해야지 단지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 라고 하면 반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정 지으면 안 되고요.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2030 세대가 모두 다 극우화됐다라고 규정 짓는 순간 바로 그냥 리모컨 꺼버리거든요. 유튜브 그냥 꺼버립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조사상 드러난 2030들의 극우화 성향이 엿보인다 정도로 일단 평가하는 것이 맞고요. 그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이 세대들은 꼰대 극혐 세대.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드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가르치려 들고 주입하려 들고 강요하려고 들면 바로 반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니들은 SNS만 보면 바로 세뇌되는 멍청이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SNS가 어떤 가짜뉴스 때문에 황폐화되고 있는지를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제도 개선을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2030들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개선을 기득권들이 해주면서 동시에 어떤 토론 문화를 열어줘야지 이 2030 놈들이 이 극우 대가리들 이거 SNS만 쳐다보니까 이거 완전히 극우가 됐구만 이런 식으로 규정 짓는 순간 귀를 닫아버립니다. 저 얘기는 확실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예. 저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인상을 찌푸려요. 맞아요. 우리 같이 토론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정글해서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판이잖아요. 그럼 기성세대가 같이 얘기 듣고 토론해서 풀어나가야죠. 이 문제는. 예. 자, 우리 안진걸 소장님 장어를 먹고 싶어서 이 추운 겨울을 뚫고 오셨습니다. 박수. 정말 춥긴 하더니 춥죠? 정말 추운데 그래도 장어 먹으려고 또 지난주에 우리 먹방할 때 온다고 했는데 네. 그때 그때 김성조 조사받으러 조사 때문에 못 오고 공공지구 비리를 우리가 고발했는데 그게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저희를 무고로 고발했더라고요. 근데 기소가 됐잖아요, 본인이. 지난주에 주세요. 네 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이 저희를 무고한 거죠. 대부분 혐의가 밝혀졌는데 저희가 억지로 고소했다고 그 경찰 조사 받고 못 오고 오늘 왔습니다, 드디어. 네. 오늘 그 장어거든요. 네, 자포니까. 예. 어떤 귀는 밝아 금방 들으셨네. 네. 언제 지금 앵커님 장어를 뺏기셔가지고 어떡하죠? 아니 어제 오시라 그랬잖아요. 오라고 하셨잖아요. 오시라고 아니라 오라고.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고요. 같이 나눠 먹어야지. 혹시 술잔은 있나요? 네, 여기 이미 있습니다. 와. 술잔. 오시기 그러면 오늘 오시김에 건배사를. 네. 안진걸 소장이 최근에 아주 괜찮은 건배사를 하나 그래요? 들은 걸 어제 소개한 게 있어요. 네. 땡큐. 그거 한번 갑시다. 마이크. 알려주세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뱅구TV 또 정어리언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2025년도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내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2025년 안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내란 세력 땡! 2020년 민주주의, 민생경제, 좋은 사람들 시작 큐! 이렇게 하는 거죠. 땡큐로. 땡큐. 2025년 안 좋은 건 땡! 2020년 좋은 것들 시작 큐! 땡큐! 정어리언. 근데 설명은 좋은데 이게 좀 어렵긴 하죠. 아니 리듬을 맞춰야지. 제가 땡하면 큐 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해.
2025년 안 좋은 것 그럼 우리가 땡 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해갖고 레디 하면 또 큐 예,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땡큐 이렇게 한번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좀 손질 좀 하시오. 예. 자, 2025년 안 좋은 것들 땡! 2026년 좋은 일들 레디 큐! 여러분 모두 땡큐! 아 좋아요. 장어는 정어리 장어, 숙취 소주는 정어리 레디 큐도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맛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김유정 의원님 장어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이 정어리머리 김유정 의원님 좋아하는 것만 준비하나. 뒤에 배경도 어울리고. 잘 먹겠습니다. 앵커님이 드셔야 되네. 반씩 난 한 분만.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맛만 맛있게 보려고 드시죠. 하는데. 이거 저는 이거 어제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프라이팬에 굽지 않고 혹시 집에 에어프라이어 있는 분은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훨씬 그 고루고루 잘 익어가지고 아주 고소하고 맛나거든요. 그렇기를 권합니다. 탄탄합니다. 그냥 육질이 탄탄해서. 육질이. 네. 진짜 술장 먹으면 딱 좋을. 맛있네요. 맛있어요. 새우부터 몸보신하고. 난 정어리모를 칭찬하는 게 참 잘 네. 골라. 네, 필요할 때 딱 잘 고르고 그 다음에 이 협상 내고 이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좋은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해야 된다. 그래야 파는 분도 좋고 우리도 좋고 생생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아까 1kg에 55,900원 먹을 수가 가능하다고?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항상 무료 배송을 하는데 저거 너무 안 맞으니까 무료 배송은 못 해드리고. 저거는요? 예. 여하간 지금 이하고 지금 장어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 그 정도예요. 계속 좋아지잖아요. 사실 장어 안 좋은 거는 너무 파살파살하고 비싸죠. 육질이 조금 쫄깃쫄깃한데요. 맛있어요. 예. 여기에 그 소스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소스 이렇게 발라서 드시면 돼. 우리 또 먹으면 먹이면 먹, 정이면 정, 경이면 경, 사회면 사회. 김영남 의원님 장어 품평 한번 해주시죠. 아니 뭐 다들 사람 입은 비슷해요. 사람 입맛은 비슷해요. 일단 식감이 정말 탱글탱글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살이 단단해요, 장어가. 그게 이제 느껴지고 이게 그 장어구이가 두 종류가 보통 있잖아요. 하나는 소금구이, 하나는 양념구이.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양념은 안 된 상태에서 오는 것 같은데 대신 양념은 안 돼 있더라도 이게 소스가 그 장어집에서 주는 그 소스인데요. 보니까. 그렇죠. 예, 약간 까만색 도는 이 소스가 주로 이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박영식 앵커님이 하나를 지금 했는데 무순도 있고 여기 이제 생강도 있고. 생강이 딱 있어요. 네, 생강 넣어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뭐 사실 잡내 안 나게 한다고 하지만 잡내 자체가 없고요. 일단 이 장어는 너무 탱글탱글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것 때문에 탄탄해서요. 장어가 탄탄해서. 장어 살이 탄탄하네. 탱글탱글 TV였대요. 이렇게 장어 덮밥을 해서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밥도 있어요? 네. 그 소스가 매운 소스하고 그냥 그래 간장 소스 같은 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찍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드시기 좋게 정어리몰에서 아예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차렸는데 이 도시락 형태 그릇 좋은데요? 앞으로 예, 드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접시보다. 벌써 다 먹었어요? 전 먹을 때는 말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말을 줄여야 됩니다. 평소에 말 많이 하는데 맛있을 때라도 조용히 먹어야죠. 엄청나네요. 안진걸 소장님한테는 양이 좀 적겠네. 아니 요즘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딱딱합니다. 여기도 여기서 걸어왔습니다. 여기로 오려고. 안진걸 소장님 다이어트 활동에 뭐 있어요? 살 빼야 됩니다. 술만 줄이면 되지. 살이냐 술이냐 중에서 술을 선택하면 살을 빼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순 우리말로 내자로 뭐라고?
연병하네. 아, 우리말로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연병하네 이놈. 다이어트는 순 우리말로 내일부터. 아, 내일부터. 자, 이 대목에서 한 잔 또 드시죠. 여러분 새해 정말 건강하시고 이루시는 바 모두 꼭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 모두 바라고 우리 공식 구호 있죠. 함께하면 됩니다. 이제 가사노동 50% 정도는 하셔야죠. 요즘 신세대 부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그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설거지,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그다음에 청소기 돌리기, 시장 무거운 시장 보기 4가지는 무조건 제가 합니다. 예, 그건 1등 남편이네 그 정도. 아니야. 꼴등인데 그래도 제가 하기로 한 것만 그건 어떻게든 하는 거죠. 아니 그 훌륭하신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훌륭한데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공개적으로 말씀은 하지 마세요. 민폐예요, 민폐. 민폐를 넘어서 가정 파괴범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해는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해보자. 육아와 가사를 조금이라도 분담해보자.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세요. 저희 와이프가 분명히 이제 방송 보고 그럴 겁니다. 안진걸 소장님도 하는데 자기는 뭐냐. 그래야 이제 가와 만서성도고 출생률도 좀 더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근데 안진걸 소장님 돈은 뭐죠? 근데 저는 제 와이프가 안 시켜요. 제 와이프가 안 시켜요. 아 직접 스스로 하시는. 왜? 아니지. 아니 본인이 다 하세요. 저보고 하지 말라고. 그렇지. 결과물을 엉망으로 해놓으면 두 번 다시 안 시키는 거죠. 사고 치니까 그거 그러죠. 아니에요? 저를 아껴서. 알른이 죽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김화수님 정읍장어인가? 고창장어입니다. 정읍에도 장어가 유명한가요? 고창이죠. 원래 고창 선운사 입구에 가면 홍천장어 쫙 있어요. 네. 원래 장어에는 또 복분자 곁들여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복분자를 준비할 걸. 아, 그것까지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맷지순이 워낙 맛있어요 여기. 이거 이제 다 먹었어요. 한 장 남았나? 모르겠어. 그때 그 많은 걸 보내주셨는데 그분 누군지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몰라.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 MBC 여론조사 몇 가지 더 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다른 것이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오늘 이제 20대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풍천장어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혹시? 고창의 지명 이름이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지명이 아니고 풍천 바다하고 강을 오가는. 그러니까 장어가 바다와 강을 이렇게 오가잖아요. 민물장어라고 그래도 바다 갔다 그러. 그래서 그것을 뜻하는 표현이 풍천이래요. 그래서 맛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물장어라고 그래도 반반장어네, 반반장어. 예. 보스 형님 TV. 장어는 한덕수죠. 기름장어. 기존에 원조 장어 있어요. 반기문. 기름장어. 생긴 게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또 보니까. 근데 사는 태도가 그러니까 장어 자체가 미끄러워서 잡지를 못하는데 장어 잡아봤어요? 장어를요? 네. 잡기까지. 잡아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해봤는데 잡아는 봤죠. 손으로. 네. 손으로 잡아는 봤다고요. 잡을 수 있어요? 잘 안 잡히죠, 당연히. 그거 잡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잡아야 돼? 일단 목장갑을 껴야 됩니다. 손으로는 거의 못 잡고. 그리고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야 그게 못 빠져나가지.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샥 나가고. 잡아보신 거가요? 몇 마리나 잡아보셨는지. 아니 잡아봤다고. 한 번?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잡아봤다고. 그러니까요. 몇 마리나 잡아보셨냐고요. 몇 번 잡아봤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는 몇 마리가 아니라.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장어 먹고. 옛날에 저 시골 민물장어들 있었어요. 잡기 엄청 어렵죠. 드릉이 같은 장어 닮은 드릉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무서워요. 물뱀처럼 생겼는데 너무 미끄러워요.
미꾸라지보다 더 미끄러워요. 먹어요, 그것도? 아니, 그 못 먹었어요. 무서웠어요. 예. 아마 시골 분들 알 거예요. 드렁이라고 물뱀하고 장어 닮은 거 있어요. 무섭게 생긴 거. 드렁. 미꾸라지보다 더 미끄러워요. 예. 네. 마치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너무 소심한 좋아요. 그러니까 먹방은 좋아요 좀 12,000분이 보시는데 좋아요는 8,000분. 오늘 5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네요. 맞습니다. 아니, 모든 패널 다 모여가지고 무슨 공개 방송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서 이렇게 쭉 100만 아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패널 다 모여가지고. 아니 100만 대는 하는데 100만 가기 전에 엔진을 다는 방송 한번 해야 됩니다. 다 모여가지고 하면 정말 재밌겠는데요. 정어리 점프 방송 한번 합시다. 네. 예. 그래요. 자, 새해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금요일 날 함께 해주신 네 분 패널 플러스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앵커님, 안진걸 소장님, 김유정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김용남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